네, 국내와 해외 이슈 하나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풀어주실 건가요, 시작을? 앞서 우리 센터링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의 연속선상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 고용이 네. 되겠죠. 그다음에 신용 등 강등의 어떤 장기적인 여파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물가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아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로이터 기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 hiring slowdown may push Fed. 연준 위원들은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받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의 최근 금리 인상이 현재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지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애틀란타 연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블룸버그에 경제가 상당히 질서 정연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18만 7천 명은 그 속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합니다.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션의 선물이라고 주장해온 연준 총재는 금요일에 일자리 보고서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의 몇 가지 데이터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의 정책 금리에 연동된 계약 트레이더들은 올해 말까지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을 30% 미만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수치는 금요일 고용 보고서 발표 전에 약 35%에서 더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라스도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느리지만 꾸준히 연착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노동시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합니다. CME 패드워치의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9월에 FOMC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 보니까 동결의 확률이 87%까지 올라왔고요. 인상은 소폭 13%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신규 일자리가 2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연준의 기대대로 고용시장이 서서히 지금 냉각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고용 지표를 두고 라파엘 보스틱 그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이런 평가를 했었죠. 미국 경제가 질서 있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 고용 수치가 그 속도를 이어갔다. 이렇게 말이죠. 일단 신규 일자리 숫자 18만 7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인플레가 정점에 달했던 그 시기에 56만 8천 개였고요. 또 작년에 월 평균 신규 일자리 증가 숫자를 보면 40만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보다 절반 이하로 그렇죠. 네,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올해 들어서는 또 이제 월 평균 20만 개를 계속해서 웃돌다가요. 지난 6월부터 20만 개 아래로 떨어졌는데 7월에도 이제 역시 그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느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가운데 실업률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3.5%를 기록했죠. 이게 반세기 만의 최저치인 겁니다. 보통 실업률이 3%대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고용시장 역시 연착륙에 가깝게 잘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 고용시장을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플레가 아주 심했었던 2021년과 2022년을 돌이켜 보면요. 왜 그렇게 인플레가 자극을 받았었냐라고 보면 구조적으로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찝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고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막혔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곡물이라든지 뭐 원자재, 반도체, 각종 부품들 이런 것들이 공급망이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한 공급이 좀 어려웠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가격이 크게 치솟는 결과로 나타났었고요. 또 하나 국제 유가도 당시에 상당히 치솟았기 때문에 각종 비용 상승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고용시장 과열로 인한 임금, 각종 서비스 비용의 급등을 초래했다.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커뮤니티가 이제 폐쇄가 되니까 기업들이 구인날을 겪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인날이 심하니까 임금을 올려서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이런 경쟁들이 가속화됐고 또 하나 구조적으로 보면 트럼프 시절부터 이민 정책에 대한 제한을 걸었어요. 국경도
네, 봉쇄하는 사태도 있었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원활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구인난이 심화되는 요인이 있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는 리쇼어링 정책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미국의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아와라 라는 정책인 건데, 이에 따라서 제조업에서도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런 구인 경쟁이 지속적으로 임금 경쟁을 촉발하게 됐고요. 이인 다시 최종 소비자단에서 어떤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문제는 완화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제유가도 보면 $80대까지 떨어졌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플레 유발은 확실히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 들어서 마지막까지 잡았던 거, 연준도 주목했던 게 바로 고용시장의 과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눈에 띄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이 고용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넘어서 최근 수치는 이제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수준까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명분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럼 실제로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을 그동안 자극했던 요소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CME 패드워치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의 가능성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회의가 2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9월, 11월 이렇게 2번 남았는데, 사실상 이제 뭐 여기 이 전망치에서도 나오지만 올해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 최소한 연내 금리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데 강력하게 시장은 배팅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요. 7월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1년 4개월 동안의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스케줄의 마침표다라고 보는 시각도 최근에 팽배해졌죠. 오히려 이제 시장은 좀 더 앞서 나가서 그럼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까지 공격적으로 찾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넘어야 할 관문은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이 이제 연준의 어떻게 보면 바뀐 스탠스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유를 찾아보면 일단 6월과 7월 아시겠지만 연준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인상하고 한 번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금리 정책을 바꾸었던 시기였고요. 여기에다가 지금의 이제 인플레 완화 기조를 시간을 두고 볼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고용 지표 나왔지만 9월이 되면 이제 곧 이번 주에는 이제 CPI가 발표가 되고요. 네. CPI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세를 확인하게 되고,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로 넘어가기 전에, 9월 연준 회의가 있기 전에 CPI와 고용 지표를 다시 한번 더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또 있죠.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여기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텐데, CPI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장에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낼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지표까지 확인했었을 때, 즉 지금의 기조처럼 인플레 완화 기조가 확연하게 추세적으로 확인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9월 FOMC에서는 아마도 정말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기저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뭐 헤드라인 CPI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어떤 근원 CPI도 많이 구조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고용 지표에서 이상 지표가 감지된다. 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과 어떤 연준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 이쯤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그런데 저번 주에 저희가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시 S&P 500이 강등 이후에 과거에 한 15에서 20%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는 불안감이 더 컸었는데, 네. 일부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디스에서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 안 올 거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연준에게 미치는 영향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네. 무디스가 3대 신용평가 중에서 맞습니다. 유일하게 트리플 A 미국가 네. 신용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시기라든지
어떤 배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미 재무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었고요. 네,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도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 일부러 약간 시장에서는 좀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배경을 두고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일부러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감지가 됐죠. 근데 저는 이제 연준의 결정을 놓고 이 사안을 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가 하나 더 등장한 그쵸. 셈이 됐고요. 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이후에 급등했던 양상을 보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은 좀 진정이 되긴 했지만 저는 이제 긴 시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 미 10년물 수익률을 올리게 되는 기조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어쩔 수 없는 거는 어떤 신용 등급에 의해서 전반적인 채권 금리라든지 시장 금리가 재평가되는 리밸런싱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피치의 신용 등급 강등은 전반적인 그 조달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각종 채권 금리 역시도 미국 국가 신용 등급보다 앞설 수는 없거든요. 네. 눈높이를 높여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그 채권을 통한 어떤 자금 조달을 했었을 때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더 떠안고 네,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시장 금융시장 내에서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증시와 연결해서 본다면 상반기에 일어났던 랠리가 과연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연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금리의 상승이 전반적인 또 인플레이션의 자극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의 큰 줄기가 잡혔다라고 보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또 한번 예상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에 맞닥뜨렸고 혹시나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것들이 인플레를 자극하게 된다면 네, 연준의 셈법도 아까 복잡해졌다고 했는데 네, 또 복잡하게 될 변수가 하나 더 생기게 된 셈이 되겠죠. 연준의 머리는 계속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오네요. 네. 미국의 국채 소화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이 예상되시나요? 지금 그 미 재무장관이 이제 피치의 신용등 강등을 두고 반발을 했던 거는 네. 지금 미국 정치권이 여야가 그 국가 부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지금 국채를 이제 본격적으로 발행하는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이죠. 조만간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답방할 예정인데 사실 이 자리에서도 미 국채 매입에 대한 요구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 국채 매입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보면 그 운영해왔던 메커니즘 자체가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을 해서 미국 내로 물건을 들여오게 되면 미국의 물건을 공급하는 해외 공장은 무역 수지라는 이득을 얻게 되고 네. 대신 미 국채를 사주는 이런 역할 분담을 해왔거든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대표적으로 이러는 것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시절부터 관세를 높이고 무역 장벽을 세우고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우리가 2, 3년간 겪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대량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피치의 신용 등급 강등은 미 정부로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어떤 시나리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또 시장에 어떻게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국내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뉴시스의 기사인데 3개월째 불어나는 가계 빚이라는 제목입니다. 킥박스 넘어갈게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늘어나는 것처럼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불안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대출금리가 반등하고 연체율도 조금씩 오르는 상황이어서 가계대출 증가는 더욱더 심각하게 여겨지는데요. 국내외 각종 조사에서도 이미 경고등이 커졌고 한국은행도 거듭 우려를 드러내면서 규제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국내외 각종 지표에서도 하나씩 드러납니다. 일단 국제금융협회 IIF에서는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GDP 가계부채 비율이 102.2%로 34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00%를 넘어서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 해 벌어들인 국민의 소득으로 가계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도 보시면 한국의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를 넘어서면서 3위에 올랐는데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한국은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가계부채가 이렇게나 늘어나고 있는 배경은 먼저 뭘까요? 네. 빚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늘어났던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 사실상 대부분이죠.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네, 주담대라고 하죠. 주담대, 뭐 보통 집을 살 때 빌리는 대출 형태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반등을 했고요. 정부가 어떤 전매 제한이라든지 대출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를 하니까 저변에 집을 다시 사려는 매수 심리가 다시 강해지는 이런 시점이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은행 가계대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요국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빚은 가장 많은 편에 속하고요. 부채 비율 총생산 100%를 넘어섰다라는 건 생산에서 갚을 능력보다 더 많은 초과해서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정부가 어떤 그 구두상으로 대출의 총량을 억제한다라든지 강력한 어떤 규제책을 시행을 하면서 작년 3분기부터 이제 강력 억제가 됐고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뭐 우리가 이제 부채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서 전체 부채 총량이 줄어드는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턴어라운드 되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으면 가계빚이 더 부담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통화정책 방향도 조금씩 꼬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네. 그 배경을 보면 역시 물가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가계부채가 워낙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저금리 기간에 말이죠.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가계대출을 좀 억제해 보겠다라는 한은의 어떤 통화적인 그 정책의 목적도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한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욱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금리가 최근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출의 대부분은 변동형입니다. 고정형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부담, 이자 부담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주담대 금리를 비롯해서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3%대 후반까지도 떨어졌거든요. 이런 게 지금 상단이 7%를 다시 육박하고 있단 말이죠. 네. 산술적으로만 봐도 네, 금리 부담, 이자 부담이 2배로 차주들에게 커졌다.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형 차주들에게는 고스란히 이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금융 불안정성이 더 가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 두 번째로는 계속 3개월째 늘어나고 있는 가계 빚에 대한 뉴스 관련된 이야기로 풀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연준의 이야기, 시장 이야기 풀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이슈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하루로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